자, 그러면 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해양 포유동물의 수원하면은 이렇게 보면 많이 추측한다 하지만 별 영향이 없다. 그리고 왜 없느냐 하면 수은 셀레늄에서 셀레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은의 독성을 저감시킨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 앞에 보면 반목 효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시너지 효과와 반대인 반목 효과. 어떠한 성분이 독성을 가지는데 이 독성 성분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셀레늄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수온의 독성 효과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인데 여기 보시면 메드헤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펠트 모자 나오는데 펠트 모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자입니다. 아니야 이런 모자 이렇게 생긴 중들모 우리한테는 중들모인데 이런 모자가 이런 형태를 펠트 모자라고 하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옛날에는 원래 비버라고 하는 포유동물의 털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저걸로 하면 아주 부드럽게 펠트 모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토끼 가죽을 쓰게 됩니다. 토끼 가죽을 써야 되는데 토끼 가죽을 가지고 이런 모자를 만들려고 하면 토끼 가죽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수은입니다. 수은을 쓰면은 이 토끼 가죽을 가지고도 비버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펠트 모자만큼이나 질이 좀 좋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옛날에는 전자장비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손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직접 손으로 만드는 그런 간의 수공업 공장에서 수은을 사용하게 되고 수은이 당연하게 그 당시에는 독성 물질이라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는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실온에서도 휘발이 될 만큼, 그죠? 여러분들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은은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실온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다 고체로 존재하는데 수은은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수은은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가스 상태로 휘발되어서 우리가 흡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수은 중독이 되어서 약간 사람이 정신이 약간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실제 보시면 병명 자체가 매드헤트예요. 이런 모자를 쓰는데 뭔가 정신이 좀 나가는 그런 듯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한 날의 앨리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것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모자에 사용되는 이 펠트라고 하는 것은 비버로 이용되어졌는데 나중에는 토끼를 이용했다. 이걸 토끼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온을 쓸 수밖에 없었고 수온을 쓰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당시에는 환기도 시키지 않고 보호 장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온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뭐냐? 매드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흔들리는 이빨, 늘어지는 말, 심한 몸떨림, 불안정한 자세, 신경증, 기억상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는 당연하게 왜 저렇게 모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그냥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수온에 독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신경 근육의 조절 기능 상실, 경련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기수원은 쉽게 배설됩니다. 쉽게 배설되고 크게 위해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무기수원이 아니고 메틸수원과 같은 유기수원이 문제입니다. 유기수원은 체내에 들어오면 농축이 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물고기라든지 새의 경우에는 체내에 축축이 되어서 그 유기수원의 농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수년 동안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이 체내에서
유해한 농도, 즉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만큼 추출될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은 보통은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 혈액, 뇌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있죠. 혈관하고 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떠한 나쁜 성분들은 뇌까지 전파되지 않고 혈액에 갔다가 산소만 공급하고 그냥 나쁜 물질은 뇌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넘었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 뇌까지 가기 때문에 끝내는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뇌의 손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나마타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발병한 미나마타 병입니다. 이것은 실제 비니클로라이드라든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유기물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게 뭐냐? 수은 촉매를 사용했어요. 어떠한 반응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은을 쓰면 반응이 빨리 되더라. 그래서 수은을 쓰는 거예요. 수은을 쓰는데 이 수은을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보면 그 공장 옆에 있는 만으로 방출되었고, 그래서 끝내는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잡힌 물고기와 해산물을 먹은 사람들이 끝내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총 2,000여 건, 그리고 사망자가 이만큼, 생존자 중에서도 700여 명은 심각한 영구장애, 회복이 안 되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손목을 확실히 구워버린 거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워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원인은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내는 당연하게 이쪽 지역에서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어업 활동이 금지되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것의 원인은 수은이다. 이것이 1959년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병되어진 것은 53년이고 56년에는 이렇게 많이 발병되어지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3년 뒤에야 1959년이 되어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까 말했던 이러한 공장에서 나온 단물수에서 무기수은이 나왔는데, 이 무기수은이 해양 생태계에 들어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메틸화가 되었습니다. 메틸화되어서 끝내는 메틸수은. 원래는 무기수은이었는데 이 수은에 메틸기가 붙어서 메틸수은을 보냈고, 이것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적으로 이메필류죠. 이메필류나 물고기에 농축하게 되고, 이것을 잡아먹는 인간들한테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 아시겠죠? 여기 보십시오. 만에서 잡힌 어류는 10에서 55ppm.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먹는 참치에서의 기준이 1ppm입니다. 1ppm 넘으면 먹지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1ppm 높으면 2, 3ppm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농도는 얼마냐? 10, 55. 엄청난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은 중독에 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비 증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은은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기준치를 마련합니다. 기준치, 공중보건 기준치. 자, 그 기준치를 보시면 여기에 돼 있습니다. 수은 섭취의 최대 허용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메틸 수은은 0.2 혹은 총 수은은 0.4.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것을 우리가 먹을 때 매일같이 물고기, 매일같이 돼지고기, 매일같이 소고기 이렇게 먹지는 않죠, 그죠? 하루는 물고기 먹었다가 하루는 고기 먹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때는 그냥 일주일 평균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평균. 그래서 일주일 평균으로 메틸 수은이 0.2mg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참치에서의 기준이 1mg per g, 1ppm이니까 1 마이크로그램 per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은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게 0.2mg이다. 그러면 어떤 물고기에서의 농도가
어떤 물고기에서 농도가 요 정도이다. XPPM이다. XPP인데 우리가 이 물고기를 하루에 Yg씩 먹는데 내가 몸무게가 70kg다. 이렇게 하면은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루에 킬로그램당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얼마? 이 약분 해가지고 그럼 이 양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계산을 쫙 하면은 물고기에서의 기준치를 나왔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0.2mg이다. 지금 여기서 0.2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로 되어 있죠, 그죠? 일주일, 7일. 근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한 7kg 됩니다. 70kg. 그럼 여기다가 70kg 또 곱해줘야 돼요. 그렇게 아무튼 계산식은 복잡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치를 하루에 평균 몇 g을 먹느냐 그런 것도 보면 식품 통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의 평균 몸무게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물고기에서의 기준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알 건 없고 실제 이런 기준값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는 얘기 보시면 여기도 말은 나와 있죠.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9g. 그래서 법적 항해치는 0.5에서 1ppm으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총수온 농도 1. 오케이 그러면 1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농도가 이렇고 이러한 농도를 가지는 물고기를 29g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루에 29g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주일 취한다 하려면은 7일간 먹겠죠. 그죠? 7일간. 이렇게 하면은 약분에서 총량이 얼마냐? 7 곱하니까 63 대략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0.2 mg이죠. 기준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총수는 일주일에 0.3. 이거보다 더 낮죠, 그죠? 자, 그런 겁니다. 밑에도 한번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기준치에 대한 이야기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기준은 아무튼 보통은 이제 1ppm 정도를 한다. 자, 우리나라의 자료를 볼까요? 우리나라 사례.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 당연하게 이 책에서는 뭐 외국에서 만든 책이니까 외국 자료가 일본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료 한번 봐볼게요. 한번. 왜 이러지? 잠시만요. 여기 분명히 제가 우리 자료를 네, 이겁니다. 뭐 제가
자, 이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자리입니다. 이 한번 보세요. 오염도, 농도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사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즉 ppm입니다. ppm. 우리가 알고 있는 100만 분의 1 단위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술, 주류, 채소, 김치, 우유, 콩, 인삼대인데 과일 밑에 가면 조류, 폐류, 연체류, 갑각류, 그 다음에 어류, 심해성 어류, 다량어류, 세치류, 청세치. 이걸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수산물의 경우 농도가 점점 높아져요. 특히 심해성 어류 그리고 다량어, 세치류, 참치 이런 겁니다. 농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값이 0.585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치 1ppm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보시면 심해성 어류는 0.5, 심해성 어류는 0.5인데 기준치가 여기는 0.24. 그러니까는 이 기준치보다는 낮습니다. 그 다량어, 세치류는 0.585인데 이 기준치가 1.0이니까 1.0보다는 낮고 우리나라 식품은 벌써 이렇게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치보다는 더 낮아서 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양수산부 혹은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 안에 보면은 바로 옆에 그 수산물 품질 뭐가 있죠? 수입 수산물 품질 관리소가 뭐 있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 저기 우리 학교 옆 앞에 보면 운동장 옆에 건물 3층짜리 있죠. 거기 1층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국내물이 아니고 수입 수산물. 당연하게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만도 또 이런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입 수산물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예를 들어 동남아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의획, 채집을 해서 우리한테 파는 것은 그냥 뭐 가격만 가지고 파겠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었을 때 선별적으로 몇 개를 표본을 채취해가지고 그 속에 수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한 농도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 우리 학교 바로 이 앞에 있는 3층 건물이 있죠, 그죠? 그쪽 1층 수입 수산물 품질 관리소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좀 찾아놨는데, 자, 커피 이야기를 좀 하네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이야기 왜 있느냐 그러면 발암 물질이 암을 막는다. 그렇게 되는데 커피가 좋니 안 좋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수원이 있으면은 사실은 뭐 독성을 일으킨다 하지만 우리가 수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뭐 물고기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또 물고기 자체도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영양물질이죠, 사실은 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실제로 먹긴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마셔야 되나 끓여야 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계속 합시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카드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중금속은 수원 카드뮴 납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원 카드뮴 그 다음에 이제 납이 나올 거예요. 자, 카드뮴은 어디에 나오느냐? 지각이 널리 분布되어 있다. 특히 아연과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기율표죠, 그죠? 여기에 아연이 있습니다. 이게 아연이 있는데 이 아연 바로 밑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카드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연은 상당히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물론 카드뮴도 많이 이용되지만 그래서 아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산이나 이런 것을 채취해서 아연만 뽑아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연의 같은 쪽이니까 그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아연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폐기물로 버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금광을 캐면은 아마 금 1톤 정도를 금광 1톤 정도를 캐면은 그 안에 금이 1g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톤 중에서 1g을 뺀 999.999kg 어떻게 되느냐? 폐기물입니다. 광산 폐기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연 광산을 캤는데 거기서 아연만 추출해내고 나머지는 폐기물을 버리는데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카드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연 혼합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연 재련, 재련이라는 말은 뭐냐? 아연만을 추출해낸다, 정제해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카드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옛날에는 이게 아연을 쓰기 위해서 폐기물로, 즉 부산물로 카드뮴이 많이 나왔는데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카드뮴 자체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었어요. 카드뮴 합금,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전기도금, 납땜, 그러한 합금 산업에서 안정제, 색소로도 많이 이용되어졌다. 니켈 카드뮴 배터리, 이것도 카드뮴이 또 들어가죠. 이런 플라스틱도 보시면 이것도 지금 자료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2012년이냐 10년 전이네, 어유 한참 됐네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8학번이니까는 제가 대학생 때, 심지어는 제 첫 애가 태어난 게 97년, 둘째가 태어난 게 2004년이니까는 저희들이 애기를 키울 때는 어떻게 됐느냐? 카드뮴 함유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플라스틱 포함되어 있는 장난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계속 접하게 되니까 애기들한테 어찌 되죠? 카드뮴이 계속 노출되겠죠. 여기 보시면 EU 집행회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스틱, 보석, 용접봉 이런 것들의 사용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카드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이것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냥 망간 이름 자체가 건전지가 아니고 망간전지라고 했어요. 일반 건전지. 근데 요즘에 이거 없어졌죠. 알칼라인 건전지라고 표현하죠. 알칼라인 건전지는 망간전지보다 용량이 더 3배나 더 크다. 그러다가 이게 알칼라인 건전지에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니켈 카드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의 2배, 3배, 또 이것은 이것의 2배.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 니켈 수소. 니켈 수소는 뭐냐? 이것보다 2배, 3배, 2배, 2배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리튬입니다. 리튬이 이렇게 생긴 거. 휴대용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리튬 배터리는 또 뭐냐? 이것의 2배. 니켈이죠. 리튬이죠, 리튬. 아무튼 이렇게 건전지에는 망간이든 니켈이든 카드뮴 이런 것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기 오늘은 카드뮴이 건전지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냐? 건전지 쓰고 나면 그냥 버렸어요. 따로 수거하지 않고. 근데 이럴 때 건전지 안에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녹아 나오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게 환경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는 건전지를 따로 회수하는 함이 있죠. 그죠? 거기다 따로 보관하는 게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은 연간 19,000톤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납과 아연의 채광이나 재련에서 납이나 아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물로 카드뮴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도금 할 때도 카드뮴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전기도금 하고 난 다음에 그 세척액기는 카드뮴이 얼마나 했느냐? 100에서 500ppm 이런 것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에서도 카드뮴을 포함하고 있는 먼지, 연무, 폐수, 쓰레기가 많이 납니다. 아연 도금 하는데 아연은 불순물로서 그 안에 또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무 경화 촉진제. 고무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산화 아연인데, 이것의 불순물로 그 안에 아연을 쓰는 겁니다. 아연을 쓰는데 이 안에 불순물로 카드뮴이 또 포함되어져 있다. 대표적인 딱딱한 고무가 자동차 타이어죠. 자동차 타이어는 이름도 알다시피 닳습니다. 당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닳는다는 말은 뭐냐? 길거리에 그냥 깔려 있다. 그것들이 다 카드뮴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인광석.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입니다. 인산광석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비료로 쓸 수 있어요. 비료로 쓸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 비료를 뿌리면은 환경 중에 비료로서 사용도 하지만 그 안에 카드뮴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어서 카드뮴이 공급원이 됩니다. 석탄이 들어있고, 석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난방 음료로 띄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카드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설료제에도 상당히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져 있더라.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